전처가 내 식당에 나타났을 때 모든 손님들이 젓가락을 멈췄다.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 다 타버린 눈빛,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재호 씨, 제발 다시 받아줘. 죽을 것 같아.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 바닥에 손을 짚고 떨리는 목소리. 20회를 함께 살았던 여자가 이렇게 추락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왜 우리는 이혼에 이르렀고 왜 그녀는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나는 52, 양재 골목에서 작은 한식당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성실이 전부였고 그 성실함으로 가정을 지탱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 설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다.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이혼해줘. 그 말 한마디로 내 세상은 무너졌다. 그녀는 결국 집을 떠났고 화려한 차와 명품으로 무장한 채 다른 남자 곁에서 웃었다. 나는 매일 땀 흘리며 식당을 지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문은 달라졌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고 설리는 빚더미에 깔렸다. 부모에게조차 버림받고 갈곳 잃은 채 마침내 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식당 안공기는 얼어붙었고 손님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이 눈물은 진심일까? 아니면 단순한 궁지의 발버둥일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물었다. 배신의 대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지난 세월을 생각해 한 번쯤 손을 내밀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내 몫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권재호, 52이다. 서울 양재의 좁은 골목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새벽 5시면 시장으로 향했고 밤이 깊도록 불 앞을 지키며 손님들 밥상을 책임지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고단했지만 그 땀방울이 우리 가정을 지탱한다고 믿었고 성실함이 내 전부라 자부했다. 아내 설리는 45, 강남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10수년을 일해왔다. 연애 3년, 결혼 15년, 내 인생 절반 가까이를 그와 함께했다. 명절이면 여행을 다녔고 기념일이면 내 형편에 맞춰 선물을 챙겼다.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집을 지키고 밥상을 채워준다는 자부심 하나는 분명했다. 물론 갈등이 없진 않았다. 당신은 일밖에 모른다. 설리는 종종 그렇게 불평했지만 나는 그것조차 가족을 위한 고생이라 여겼다. 나는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늦게 들어와 밥을 먹는데 설린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그만하자.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이혼해줘. 순간 숨이 막혔다. 처음엔 장난이라 여겼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20회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 날씨 얘기하듯 담담하게 배신을 고하는데 현실감은 사라지고 충격만 남았다. 나는 멍하니 앉아 그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주변에 흩어진 것들이 칼날처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담 한강뷰 레지던스 숙박 영수증, 냉장고에 붙어있던 잠실 놀이공원 사진, 현관두석에 구겨진 한강 유람선 기념품 봉투,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흔적들이 그 순간엔 모두 죄목처럼 날아왔다. 사진 속 설리는 크게 웃고 있었고 옆엔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미 여행을 다니고 시간을 쏟으며 다른 남자와 관계를 쌓은 뒤 이제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거였다. 홍보였다. 상의도 부탁도 아니었다. 사표보다도 성의 없는 한마디였다. 나는 간신히 입술을 떨며 물었다. 언제부터야? 설리는 눈을 피하며 낮게 대답했다. 반년쯤 됐어. 6달이라니. 그 시간 동안 나는 똑같이 아침 인사를 건넸고 저녁이면 수고했다며 긍을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었다. 내가 차린 밥상을 태연히 받아먹으면서 밤마다 휴대폰 불빛에 얼굴을 묻었던 것이다. 나는 그 빛을 보면서도 바보처럼 외면했다. 누구야?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나갔다. 백화점 단골 손님이야. 사업하는 분인데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짧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울림은 오래 귓가를 맴돌았다. 사업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 그것이 이유였구나 하는 씁쓸한 체념이 밀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분노와 배신감,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가장 먼저 치솟은 건 체념이었다. 떠난 마음을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짓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그 말이 기묘했다. 20회를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이혼 도장을 받아놓고 건네는 인사가 고맙다라니. 길에서 우산을 빌려 쓴 사람에게 던지는 말처럼 가볍게 울렸다. 설리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미리 준비한 듯 큰 가방 2개를 꺼냈다. 손길은 능숙했고 출장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주저함이 없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함께 쌓아온 20회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신문하듯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도 결론은 같았다. 완벽하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버틸 만큼은 했다는 것. 사흘 뒤 설리는 집을 떠났다.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가방만 들고 깔끔하게 사라졌다. 그 사흘 동안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더 멀었다. 나는 거실에 웅크려 무심히 텔레비전만 틀어두었고 그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뒤늦게 동네 아주머니에게 들은 얘기다. 그날 집 앞에 흰색 대형 세단이 서 있었다고 했다. 설린이 짐을 들고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차 문이 열렸다고 했다. 아마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을 것이다. 이혼 통보도, 가방도, 차도, 홀로 남은 집은 텅 비었다. 함께 살 때는 답답할 만큼 좁게 느껴졌는데 혼자가 되자 낯설 만큼 커 보였다. 가구와 벽지, 심지어 오래 쓰던 밥그릇까지도 소리를 잃은 듯 고요했고 그 정막이 온몸을 짓눌렀다. 저녁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예전 같으면 부엌에서 밥 먹자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고요뿐이었다. 라면 하나 끓여 허겁지겁 먹으며 쓸쓸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울 수는 없었다. 식당 문은 열어야 했으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고 고기와 생선을 짊어지고 돌아와 준비했다. 점심과 저녁 내내 불 앞을 지키며 손님을 맞았다. 몸은 부서져라 고생했지만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나았다. 손이 바쁘면 마음은 잠시 멈출 수 있었으니까. 문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불 켜진 창문을 기대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캄캄한 현관 앞에 서면 현실이 다시 날카롭게 다가왔다. 아무도 없는 집, 익숙한 생활 패턴이 하루아침에 끊기자 처음 일주일은 정신이 산란했다. 아침이면 무심코 커피 끓여줄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허탈감만 남았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 아침에 눈 떠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텔레비전 채널도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자유로움이 스며들었다. 식당 일은 더 벅찼다. 홀과 주방을 오가며 주문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모두 혼자 했다. 점심이면 손님들이 몰려 정신이 없었고 저녁에도 숨 돌릴 틈이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된 몸을 침대 위에 내던지듯 누워버리곤 했다. 다행히 손님들이 곁에서 도와주었다. 사장님 혼자 힘드시죠? 하며 반찬을 챙겨오기도 했고 어떤 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맡아주었다.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쓰러질든 무너진 가슴이 다시 붙들려 있었다. 특히 1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박영자 이모는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다. 혼자 이렇게 고생하다간 몸 상해요. 하며 밑반찬을 싸다 주고 주방에 들어와 설거지까지 거들어 주었다. 어머니처럼 나를 살피는 손길이 있었기에 끝내 주저앉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내 이야기가 동네에 소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양재 골목 한 식당 사장이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틴다더라. 음식 맛도 좋고 성품도 좋다더라.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들은 음식을 맛본 뒤 금세 단골이 되었고 맛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사장님 진심이 담겼네요 같은 말을 건네주었다. 그 말들이 내 어깨를 다시 펴게 만들었다. 반면 설린에 관한 소문도 귀에 들어왔다.
요즘 젊은 남자와 흰색 세단을 타고 다니더라. 명품 가방에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던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고 입안은 바짝 말랐다. 처음에는 가슴이 저렸다.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설린을 그리워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 20회를 함께 살아온 사람을 하루아침에 지워낼 수는 없었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더라.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샀다더라. 유명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나오더라.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한편으론 부러움이, 다른 한편으론 깊은 배신감이 뒤섞였다.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불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설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다니 허탈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었다. 매일의 삶을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 쓸데없이 곱씹을 겨를이 줄었고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무너진 자존감도 서서히 회복됐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내 스스로를 지탱했다. 아무도 나를 탓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버팀목이 되었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깨달음이 스쳤다.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설린 곁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 얼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였다. 손님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가벼운 안부나 가정사 정도만 나눴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 인연들이 나를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식당은 점점 안정되었고 매출도 늘었다. 혼자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져 아침이면 오늘도 힘내자라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설린 때문에 뒤척이는 밤도 없었고 오히려 내 삶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식당 이름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지역 커뮤니티에 소개 글이 올라왔고 인터넷 맛집 리뷰에도 등장했다. 서울 양재 골목 묵묵한 한 남자의 감동 스토리.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다. 그 글을 본 이들이 멀리서 찾아와 기사 보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라며 말을 건넬 때마다 지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설린에 대한 소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잘 나간다는 말뿐이었는데 점차 수상한 얘기들이 돌았다. 설린 남자가 사업에 실패했다더라. 빚 때문에 사라졌다더라. 처음엔 동네 어른들이 퍼뜨리는 부정확한 이야기쯤으로 넘겼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10년 넘게 우리 가게를 지켜봐준 박영자 이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린이가 그 남자 따라다니다가 부동산 투자에 휘말려 8억 원 빚을 졌대요. 다단계 사기였답니다. 그 남자 사실은 빌린 돈으로 허세 부린 거라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처음엔 화려하게 웃던 설린의 얼굴이 떠올랐고 곧 그 뒤에 드리운 추락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모든 게 속임수였고 설린은 제 발로 그 함정에 걸어든 것이었다. 이모가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 남자가 결국 한밤중에 짐을 챙겨 도망쳤다는 것이다. 설린 몰래 사라져버렸고 집에는 독촉장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뜬 설린은 텅 빈 집을 보고서야 모든 걸 깨달았을 것이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사기꾼이었고 화려한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걸 그제야 알았을 테지.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이미 내 삶에 집중하고 있었고 설리는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지고 있었으니까. 솔직히 말해 동정심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며칠 뒤 더 참혹한 얘기가 이어졌다. 설린이 그 남자의 빚에 연대보증까지 섰다는 것이다. 남자가 도망치자 모든 빚이 한꺼번에 설린에게 쏟아졌고 단숨에 수억 원의 짐을 떠안게 되었다.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그토록 무모한 결정을 내리다니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던 것이다. 결과는 처참했다. 카드는 정지됐고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취업도 막혔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명품 가방을 흔들며 고급차를 타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동네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제는 마트 세일 옷을 걸치고 다니며 화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리도 집에서 가위로 대충 잘라낸다 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잔상만 남았다. 더 안타까운 건 친정 부모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딸이 힘들다 하니 도와주려 했지만 빚 규모를 알게 되자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책임져라. 그 말과 함께 연락을 끊어버렸다 했다. 몇억 원의 빚은 보통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잘 나간다더라 하던 입들이 이제는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가더니 꼴 좋다라며 수군거렸다. 그래도 재호 씨가 착하니까 그런 여자랑 20년이나 살았지.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20회를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몰락했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했지만 동정심보다는 허탈함이 먼저였다. 결국 나를 버린 결과가 저 모양으로 돌아온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설리는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 했지만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따라붙어 번번이 거절당했다 했다. 남자의 빚 때문에 재산은 동결됐고 저축도 바닥난 상태였으니 생활은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남의 불행을 두고 쫓해할 만큼 속 좁은 사람으로 살고 싶진 않았다. 내 다짐은 단순했다. 설리는 설리네 인생을 살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그날 정오 가게는 점심 손님으로 북적였다. 홀과 주방을 뛰어다니며 김치찌개를 내고 제육볶음을 볶아내며 밥과 반찬을 잇따라 올리느라 숨 돌릴 틈도 없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듯 정신없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자 안이 조용해졌다. 떠들던 소리가 뚝 끊기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출입구로 향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숨이 멎는 듯했다. 설린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던 그 모습은 아니었다. 머리는 기름져 눌려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뼈가 드러나 보였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패여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초라했다. 몸에는 허름한 회색 트레이닝복, 발에는 낡은 운동화. 한때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던 기세는 흔적조차 없었다. 설리는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다 내 눈을 발견하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단골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살폈다. 순식간에 식당은 얼어붙은 연극 무대처럼 변했다. 그녀가 내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호 씨,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 말은 종이장 위에 흩어진 글자처럼 힘없이 떨어졌다. 곧 눈물이 고인 채 이어졌다. 갈 데가 없어. 제발 다시 받아줘. 부탁이야. 나는 그대로 굳어 서 있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질문으로 날카롭게 번뜩였다. 몇몇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 들자 주변이 순간 소란해질 기미를 보였다. 나는 재빨리 주방 직원에게 손님 응대에 신경 쓰라고 지시하면서도 일부 누군가가 촬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심스럽게 제지하도록 눈짓을 보냈다. 공개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막아야 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과 허탈감이 뒤섞여 밀려왔다. 설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나간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갔다. 하지만 지금은 공적인 장소다. 감정에 급히 휘둘려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나는 작게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설린에게 낮게 말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 설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문이 닫히자 식당 안의 공기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는 듯했지만 나는 밖에서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 응대에 복귀했다. 그동안 그녀와는 차분히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한 분이 큰 소리로 물었다. 저 사람 설린 아니에요? 몇 년 전 딴 남자 따라간 그 여자 아닌가요? 순간 식당 안은 술렁였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시선은 출입구로 쏠렸다. 설리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작아진 모습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박영자 이모가 매섭게 한마디 던졌다. 설리나, 그때 잘 나간다고 콧대 세우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야? 설리는 울먹이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본 것은 예전의 당당함 대신 초라한 그림자였다. 한때 내 곁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사람이 이제는 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의 차가움과 태연함은 어디로 갔느냐고. 손님들 한 명이 나를 보며 물었다.
사장님, 저 사람 때문에 장사 분위기 다 깨졌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설리는 내 눈을 붙들며 절박하게 매달리는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온몸으로 빌기 시작했다. 재호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나는 그 광경 앞에서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입은 굳게 다물었다.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였다. 결단은 냉정해야 했고 나는 아직 마음의 답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바닥에 몸을 비비며 매달리는 모습은 처참했다. 한때는 내게 당신은 발전이 없어. 다른 남자들처럼 잘 나가지도 못한다. 며 비웃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정말 같은 사람인지 믿을 수 없었다. 식당 안 공기는 금세 무겁게 얼어붙었다. 처음엔 안쓰럽게 바라보던 이들도 시간이 흐르자 표정이 변했다.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가더니 이제 와서 이러네. 뻔뻔하네.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해.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때 박영자 이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재호 씨 아내였어요. 남편 버리고 사기꾼 따라가더니 결국 빚더미에 앉았죠. 순식간에 시선이 설린에게 쏟아졌다.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대보증까지 섰다면서 몇 억이라던데 결국 다 떠안고 무너졌다더라. 그 비난은 칼날 같았다. 설리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 앞에 무릎 꿇은 이 여자가 20해 함께 살던 아내라니 믿기지 않았다. 어떤 단골이 가볍게 말했다. 재호 씨가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여자는 그런 남편을 버리고 나갔잖아요.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설리는 주변을 돌아보더니 모두가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재호 씨,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눈이 멀었어.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식당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해졌고 손님들은 모두 내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다. 불쌍하다기보다는 석연치 않은 복잡함이었다.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몰린 처지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건지 알 수 없었다. 20해를 함께한 사람, 한때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지금은 눈물에 젖어 바닥에 엎드린 채 초라한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입을 열었다. 여기서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이지 마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다시 받아주는 일은 없다. 그 순간 설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주변의 시선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나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일어나라. 사람 많은 데서 이러지 마. 차갑게 들렸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다.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꼴을 더 이상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기에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는 뜻이었다. 설리는 내 말을 듣고 안도한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과 콧물로 번진 얼굴을 소매로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재호 씨 정말 고마워. 그녀는 이제 용서를 받은 듯 착각하는 눈치였다. 조금은 안심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식당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손님들의 시선은 냉랭했다. 특히 단골들은 내가 혼자 버텨온 세월을 다 알고 있었기에 설린을 향한 감정이 더욱 차가웠다. 저런 여자를 왜 받아줘야 합니까? 또 배신할 게 뻔한데요. 한 손님이 걱정스레 물었다. 곧 다른 손님이 말을 보탰다. 사장님이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한테 또 속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영자 이모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재호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널 얼마나 무시했는지 잊었니? 당당하게 떠나던 얼굴을 벌써 잊었어? 설리는 점점 더 위축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저 나한테 무릎 꿇으면 쉽게 용서받을 거라 생각했겠지.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또 다른 손님이 단호히 말했다. 사장님,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주변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불길처럼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알았다. 설린이 돌아온 건 뉘우침이 아니라 단순한 궁지였다. 만약 그 사기꾼이 지금도 잘 살고 있었다면 설린은 여전히 그 남자 곁에서 웃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건 사랑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 끝에서 밀려온 발걸음일 뿐이었다. 결국 나를 마지막 피난처로 찾은 것이다. 그 생각을 하자 분노는 더 거세졌다. 내가 뭐라고 마지막 보루증으로 여겼단 말인가. 설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재호씨,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이제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그 말은 내 귀에 더없이 가식적으로 들렸다. 진심이라기보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변명 같았다. 손님들도 같은 기운을 느낀 듯했다.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도 속일 겁니다. 차갑고 단호한 말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땅 안 공기는 한층 더 냉정하게 굳어졌다. 분위기는 점점 설린에게 불리하게 흘렀다. 그런데도 그녀는 오직 나만 붙잡으려 했다. 사람들의 눈길도 수근거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려는 눈빛을 보냈다. 그 모습을 보자 내 확신은 더 굳어졌다. 뉘우침은 없었다. 오직 자기 공지를 벗어나려는 발버둥뿐이었다. 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굽니까? 순간 식당 안은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설리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아마 내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제 아내였어요. 손님들이 술렁이며 웅성거렸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장을 찍었고 그날로 버려졌습니다. 설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동안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 여자는 그 남자와 잘 살았습니다. 좋은 차 타고 명품 들고 여행 다니며 사람들 부러움 속에 웃고 살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사업 망하고 빚에 쫓기자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와서 파리처럼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는 겁니다. 식당 안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맞아. 차갑고 냉정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더 가관인 건 그 남자 빚에 연대보증까지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억 원의 빚을 홀로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한 손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왜 그랬대? 다른 이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답답하네. 박영자 이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러게 말이야. 남편 버리고 사기꾼 따라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제 와서 뭘 하려는 거니? 설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떨리는 손끝은 소매를 움켜쥔 채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친정 부모도 이미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며 연락까지 끊었다고요. 결국 갈 곳이 없어 여기 온 겁니다. 식당 안은 숨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시선이 설린에게 꽂혔고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의 변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나는 손님들을 향해 물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제가 다시 받아야 합니까?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여기저기서 고개가 좌우로 흔들렸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또 배신할 겁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또 배신해요. 믿으면 안 됩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지며 식당 안을 메웠다. 설리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절망 어린 눈빛이 잠시 나를 향했지만 이미 예전처럼 사람을 설득할 힘은 사라져 있었다. 그저 갈 곳 없는 사람이 발버둥 치는 모습일 뿐이었다. 나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만약 그 남자가 지금도 돈 잘 벌고 있었다면 설리는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와 함께 웃고 있겠죠. 단지 갈 곳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맞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지금은 몰락했으니 울고 있는 거지 상황만 바뀌면 또 달라질 겁니다. 손님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냉정해졌다. 설리는 끝내 눈물을 쏟아냈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단정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여자를 받아주는 순간 제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땅 안은 다시 술렁였고 곧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렇지 저 여자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말들이 쏟아지는 사이 설리는 눈물 자국을 닦지도 못한 얼굴로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도망치듯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울리는 발소리만 남겼다.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바뀌었다. 묵직하게 눌려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시원하게 터져나가는 듯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또 속으셨다면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정말 사이다네요. 속이 다 뚫립니다. 박영자 이모가 가장 먼저 손뼉을 치며 크게 말했다. 재호야, 내가 드디어 마음속 응어리를 풀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니. 그 말이 신호가 되어 박수가 이어졌다. 나는 그 순간 목이 메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겹게 버텨왔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격려와 공감의 말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격려의 말들이 잇따랐고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후련함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눌러 오던 바위덩이가 단숨에 굴러 떨어진 듯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점심시간 내 식당에서 전처가 무릎 꿇고 파리처럼 매달리다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가며 금세 널리 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로 내 식당은 더 붐비기 시작했다. 사장님 진짜 사이다네요. 배신한 여자한테 제대로 본때 보여주셨다면서요. 격려의 말을 전하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다.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여기가 바로 그 사이다 식당 맞죠? 라며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매출은 전보다 훨씬 늘었다.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응원하는 손님들을 보며 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있음을 실감했다. 어떤 부부 손님은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와서 말했다. 우리 남편도 사장님처럼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손님들은 꼭 그 일을 물었다. 정말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담담히 사실 그대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가끔 설린의 소식이 들려왔다. 여전히 빚더미에 눌려 고생한다는 이야기였다. 친정에서도 외면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디에서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 했다. 결국 일용직이나 허드레실로 겨우 연명한다는 소식뿐이었다. 예전엔 명품백을 흔들며 다니던 여자가 이제는 마트표 옷으로 몸을 가린 채 고개 숙이고 걷는다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동정심은 조금도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설린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다른 남자를 고른 것도 그의 빚에 연대보증을 선 것도 전부 자기 손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으니 책임도 오롯이 본인이 져야 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불쌍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자업자득이지. 그래도 재호 씨가 너무 착해서 그동안 참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설리는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버려진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요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식당은 잘 되고 손님들은 나를 존중해준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당당해졌다.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지 않는다. 단골 손님들이 가끔 말했다. 사장님, 꼭 좋은 분 만나세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 내 일에 집중하고 싶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유롭고 눈치 볼 일 없고 오롯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 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권재호 씨,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삶이 단지 개인의 경험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배신이 남긴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 상처를 버티고 이겨낸 의지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성실한 자영업자의 감동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솔직히 망설였다. 내 사적인 이야기가 전국에 공개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괜히 가족사만 들추는 건 아닐까 주저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분명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버팀목이 되어준 성실함, 그리고 배신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과정을 보여준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나도 다시 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다. 요즘 내 좌우명은 단순하다. 배신은 흔적을 남기고 굴욕은 스스로 불러온 벌이다. 설린이 떠났을 때만 해도 그녀는 영원히 잘 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배신의 흔적은 결국 그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고, 지금의 굴욕도 남이 준 형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업보일 뿐이다. 나는 이제 그 누구와도 얽매이지 않고 내 길을 가려 한다. 묵묵히, 성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한다.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끝까지 성실하게 살 것이다. 그것이 결국 나를 지켜줄 유일한 힘이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